자, 이번에는 실험 때 쓰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험 때 쓰는 중요한 장비는 크게 보이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세 가지 각각의 가격이 꽤 되는데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46만 원.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2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경우는 가장 비싼데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 264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싼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부품의 가격이 각각 꽤 되니까 이제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이제 쉽고 간단한 이제 파워 서플라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텐데요. 이제 별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지점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채널이 두 개 있죠. 채널이 한 개씩, 채널이 두 개 있습니다. 이 3번 채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각각 채널에 그라운드를 연결시켜서 이 지점을 플러스로 만들고 그리고 이 지점을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DC 전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실 때 이 아웃풋을 눌러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 이제 커런트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주면 이제 회로가 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없다면은 이제 충분한 커런트를 줌으로써 이제 이 볼티지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커런트가 너무 작으면은 이 부분에서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불이 깜빡깜빡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실험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런트를 조금 키워보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입니다. 펑션 제너레이터의 경우는 이제 사인파, 삼각파, 사각파 같은 이런 이제 입력 신호를 이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이거를 이제 메인에 꼽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에 꼽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빨간색이 실제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까만색은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실로스코프로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웃풋을 ON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는 어떤 신호냐? 첨두치가 2V, 이제 V 피크가 1V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200Hz이죠. 왜냐면 제가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200Hz의 사인파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이제 헤르츠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쉬프트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 이제 볼티지 피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웨이브를 누르면은 신호가 바뀝니다. 사각파, 삼각파, 그리고 사인파, 이런 식으로
입력 신호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바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 숫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Hz로 바꾸고 싶다. 300, Shift 이 헤르츠를 눌러주면 300Hz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버튼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돌림으로써 이제 그냥 자유롭게 빠르게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호가 떨리네요. 왜 이러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C 성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버튼을 뽑으면은 DC 전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돌림으로써 이 신호의 오프셋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넣으면은 오프셋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앰플리튜드, 이 펑션 제너레이터가 이제 어떤 크기의 신호를 두느냐,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은 커지고 줄여주면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헤르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가 있습니다. 이제 1000헤르츠를 할 때는 이제 1000을 하고 이제 헤르츠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1kHz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먼저 이제 스코프를 장착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코프를 장착할 때 1번 채널 하나 꼽고 2번 채널 하나 꼽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있는 이것은 이제 프로브, 실제로 신호를 관측하는 부위고, 이 왼손에 있는 이것은 이제 저항에, 그라운드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에 잡음이 섞이고 제대로 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안 꽂으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국룰이 있는데, 이제 프로브 머리에 이걸 꽂으셔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꽂으셔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무 선에나 꽂아가지고 이 선을 꽂아서 신호를 관측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호리존탈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세로축 스케일인데요. 가로축 스케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파수를, 다양한 주파수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축, 이제 시간축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제 가로축을 이제 설정해주는, 가로축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제 신호가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면은 저희가 보기 힘들겠죠. 이럴 때 이제 호리존탈 스케일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가장 보기 쉬운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컬 스케일은 또 이제 얼마나 해상도 높게 신호를 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신호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죠. 이 신호를 좀 더, 이런 신호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는다면 훨씬 더 편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왜 이러죠? 그렇다고 너무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버티컬 포지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버튼을 돌리면은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신호에 오프셋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이제 이 신호 자체를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 올려버려서 이제 나중에 채널 2번과 함께 볼 때 이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신호를 관측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귀찮기 때문에 또 이제 오실로스코프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토셋 기능입니다. 어떤 주파수, 어떤 크기를, 어떤 이제 전압을 주느냐에 따라서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뭔가 이제 신호를 이제 관측해야 되는데 뭔가 좀 꼬였다, 되게 이제 이상하다 이러면은 이제 일일이 이제 버티컬이랑 호리존탈 스케일을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이 오토셋 버튼을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관측되는 신호를 봐서 바로 이렇게 알맞게 세팅해주는 기능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버티컬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이제 유용할 때는 되게 유용하니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토셋 기능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오토셋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리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버티컬을 이제 맞춰줄게요. 일단 이제 2번 채널은 이제 잠깐 숨기겠습니다. 이 2번을 클릭하면은 2번 채널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을 누르면 일단 1번이 이제 계측 정보가 나오고, 한 번 더 1번을 누르면 1번 신호가 숨겨집니다. 다시 1번을 누르면은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누르면은 또 2번이 나오겠죠. 2번을 또 누르면 또 2번이 숨겨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저를 누르시면은 이 신호의 계측 정보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 메저를 누르셔서 계측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인데요. 트리거의 경우 트리거 메뉴에서 제가 지금 신호원을 1번 신호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채널 1으로 신호원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움직이는 화살표가 생겼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이 트리거 레벨을 적절한 부분에서 설정해서 저희가 이 신호를 편하게 계측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신호를 관측하기 어려워요. 자꾸 움직이고 이게 뭐 사인파냐 삼각파냐 이제 알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트리거가 이 일정 값을 설정해서 이 일정 값을 넘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이 신호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지만 다만 트리거 기능을 사용해서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인 겁니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신호원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1번 신호를 다시 숨기고 2번 신호를 할까요? 2번 신호가 이렇게 있죠. 2번 신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호원을 어떤 신호원에 이제 트리거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잘 선택해서 이제 트리거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스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메스 기능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브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프로브 2개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지 못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 연산이라는 이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산이 있죠.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FFT,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좀 이따 하고 먼저 더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채널 1번이랑 채널 2번이 동시에 있는데 이 채널 1이랑 채널 2를 더하게 한 겁니다. 이 수직 눈금이 지금 2V라서 지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 이러면 이제 스케일이 맞죠. 보시다시피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더하는 값이 이 매스의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하기 연산이죠. 이 수직 눈금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수직 눈금을 클릭하고 이 다목적 스위치를 사용해서 수직 눈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이것이 다목적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이제 출력을 빼기 할 수 있습니다. 빼기 하면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신호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곱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일종의 렉티파이드 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만 나오게 되는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이제 어려운 개념이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이게 무엇이냐? 주파수 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계측하고 있는 이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무엇이냐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측해 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주파수는 1kHz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 가로축의 한 칸은 1.2kHz입니다. 이제 거의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결과가 이제 1kHz 근처에서 이제 큰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성분을 바꿔볼게요. 10kHz로 바꿔보겠습니다. 10kHz로 바꾸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 푸리에 트랜스폼 성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성분이 바뀐 거죠. 저희가 다른 주파수 성분이 사인파를 줬으니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도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받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주파수를 1.25로 바꾸겠습니다. 1.25 kHz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사인파를 계측하고 있죠. 지금 삼각파로 바꿔보겠습니다. 삼각파로 바꾸면은 사각파로 바꾸면은 뭔가 규칙성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삼각파로 바꿔보겠습니다. 삼각파로 바꾸면은 이제 아까와 되게 비슷한데 이제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주파수 성분이 띄엄띄엄 있죠. 그리고 사인파라고 하면은 주파수 성분이 하나밖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제 삼각파나 이제 사각파가 한 가지 주파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런 신호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은 자주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측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측할 때 매저를 누르면은 계측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대, 최소, 주파수 이런 성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성분들을 이제 보는 방법이 이제 이 각 버튼을 눌러서 바꿔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신호원을 볼 것이냐, 이제 어떤 이제 계측 값을 볼 것이냐, 그리고 그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최대, 최소,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첨두치죠. 첨두치가 뭐냐? 이제 픽투픽. 첨두치를 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신호의 첨두치가 2.12V다.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예, 실제로 저희가 주는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주는 신호가 1.15 볼티지 피크입니다. 조금 오차는 있지만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제 평균 값을 또 주로 보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평균 값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평균치가 이제 7.8mV죠. 이제 거의 0에 가깝다. 이 말 뜻은 이제 대칭 이제 DC 오프셋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나는 지금 채널 2를 주로 봐야 돼 하면 이제 채널 2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2의 계측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신호를 관측할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어서 봐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죠. 신호를 위아래로 뒤집어서 보는 거죠. 보면은 이제 반전 하면은 보시다시피 분명히 이제 신호 채널 1이랑 채널 2랑 똑같은 신호로 받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눌러서 반전을 해줬기 때문에 위아래로 뒤집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하게 될 때 이제 편리한 점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전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보고자 할 게 이런 이제 커플링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제 DC 커플링이 DC로 되어 있는데요. 이 DC 커플링의 경우 이제 AC 성분과 DC 성분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AC 커플링의 경우 AC 성분만 봅니다. AC 성분만 보고 DC 성분은 제거해 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의 경우에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0V로 가버리는데요. 이 DC 커플링의 경우 제가 이제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오프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을 주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AC 커플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DC 성분이 제거되면서 오프셋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지금 채널 1이랑 채널 2에 똑같은 신호를 주고 있지만 이제 채널 1의 경우 지금 AC 커플링을 해줬기 때문에 DC 성분이 제거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측할 때도 보십시오. 평균치가 25mV, 거의 0이죠. 분명히 오프셋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 평균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채널 1이랑 채널 2의 이제 평균치가 다르죠.
바로 이게 AC 커플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AC 해주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 AC 커플링이 이제 커패시터의 기능을 사용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AC 커플링을 사용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 DC 커플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AC 커플링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DC를 계측할 경우가 생기는데 까먹고 그냥 계속 관측하다가 DC 신호가 왜 계측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날려먹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AC 커플링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제 꼭 다시 DC 커플링으로 바꿔준 다음에 실험을 계속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잠깐 끊자. 자, 이번에는 이제 커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간단한 지금 RC 회로의 이제 출력을 각각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항의 출력 그리고 캐패시티의 출력 이렇게 아니다 입력이랑 이제 캐패시티의 출력을 각각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페이지 딜레이가 생기고 이제 게인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커서 사용법은 어떤 거냐? 이제 이 커서를 눌러서 커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폭. 이 커서를 사용하셔서 크기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커서를 움직일 때는 이 다목적 스위치를 사용해서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1의 진폭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760mV죠. 그렇다면 이제 신호2의 진폭은 이제 2V다. 이렇게 이제 커서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이제 눌러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커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시간 축에서 이제 커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피크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이 피크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시간이 150 마이크로 세크입니다. 이 이제 첨두치와 이제 신호 1의 첨두치와 이제 150 마이크로 세크만큼 차이가 있다. 이만큼 이제 딜레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커서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파도 되고 삼각파도 되고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커서의 경우 이제 시정수를 측정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이제 이 프로브가 가끔씩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차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한쪽 프로브는 이 위에 걸고 아래쪽은 이제 그라운드에 걸어줘서 그다음에 오토 세트 해줍니다. 자, 다시 2번 채널은 없애고 1번 채널을 보시면은 사각파가 좀 안 좋은 사각파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측하고 있는 것이 사각파입니다. 완전한 사각파. 이 오실로에서 만들어주는 사각파를 이제 이 프로브가 계측하고 있는데 계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하냐? 잠깐 이거 빼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 보시면은 이 프로브에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으셔서 조금씩 돌려주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이제 꽂으셔서 확인하셔야겠죠. 자,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거의 완벽한 사각화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셔도 별 상관없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 프로브 체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프로브 체크를 통해서 이 프로브가 괜찮은가 체크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브 검사 합격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잘 된 겁니다. 자, 그럼 2번 프로브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2번 프로브의 경우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신호가 이제 이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런 스탑 버튼을 누르면은 스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신호를 바꿔도 여기서 화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런을 눌러주면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탑을 눌러줍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편합니다.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는지 확인하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국룰입니다. 근데 뭐 안 누르고 가져오셔도 되는 경우에는 뭐 상관없는데 신호가 계속 변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스탑 버튼을 누르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이제 텍트로닉스 이제 오픈 초이스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비 선택에서 뜨는 걸 확인하면은 잘 된 겁니다. 이제 화면 포착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비 선택을 해서 장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화면 포착의 경우에는 진짜 이 화면만 가져와 줍니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화면 포착의 경우에는 진짜 이 화면을 가져와 줍니다. 이제 여기에 매저도 가져와 주고 이제 신호의 위치도 이제 똑같이 반영해 주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림 파일로 이 이제 계측 값을 이제 그림 파일로 이제 보고서에 넣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스케일도 다 나와져서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할 때 조금 편리하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파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채널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채널 1만 가져오느냐, 채널 2만 가져오느냐. 만약 매스를 하셨다, 매스 기능을 쓰셨다면 이제 매스도 활성화되는데 지금 매스를 안 썼으니까 매스가 없죠. 그래서 채널 1, 2를 둘 다 가져오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채널을 가져오기.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와주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 데이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 엑셀 파일로, CSV 파일로 이 데이터 값을 저장해 줍니다. 파일을 뭐로 할까요? 계측이라고, 어디 보자.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하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탕화면에 데이터가 생겼죠.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이 데이터의 변화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으셨으면 이제 계측을 완료하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요. 이 장비는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실 거고, 이제 꼭 굳이 제 방법을 따르지 않으셔도 되고, 또 제 방법이 틀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법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하시면서 방법을 익혀 나가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채널 1, 2를 바꿔서 자꾸 계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실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으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프로브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제 계측하게 돼요. 처음엔 여기 꽂았다가 뭐 저기 꽂았다가 하다가 이제 분명 같은 곳을 계측하고 있는데 프로브의 채널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프로브의 채널이 바뀌면은 매우 헷갈려요. 분명 채널 1으로 계속 이제 입력 신호를 계속 계측했는데 이제 나중에 계측한 데이터를 보니까 채널 1이 뭐 출력 신호를 계측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뒤섞이면서 매우 곤란해지는,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정하시고 실험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채널 1은 입력 신호 위주로 계측한다. 채널 2는 출력 신호 위주로 계측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흔히 또 하는 실수가, 저희가 실험할 때는 파워 서플라이랑 펑션 제너레이터를 둘 다 켜야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안 킨다던가 펑션 제너레이터를 안 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체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쏟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파워 서플라이가 안 켜졌네, 펑션 제너레이터가 안 켜졌네 이러면서 실험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웃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실험 가시면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 말을 기억하셔서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프로브를 이제 만지다 보면서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프로브의 10X, 1X 이 부분인데요. 저도 1X로 측정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보통 이제 10X로 놓고 계측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이 10X가 무엇이냐? 일종의 약간 이 프로브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이 전압을 이제 10분의 1 값만 측정하고 이제 오실로에서 다시 10배로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똑같은 이제 전압값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 프로브에 막 100V의 전압이 들어와도 실제로 이 프로브가 견디는 전압은 10V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X로 놓고 하면은 이제 프로브가 조금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오실로에서도 이 프로브에서 계측한 것은 10배로 증폭시켜 준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10X로 놓은 것을 이제 실험하다가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1X로 놓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100V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00V가 아니라 1000V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이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0X로 계속 사용하시고, 이 오실로를 다루실 때 1X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